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쇼TV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데요. 많은 기업이 빅데이터 등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이 쉽지는 않죠. 조금 더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코딩 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이 핫한 주제의 책을 써주신 두 분과 함께 실제 코딩 없이도 데이터 과학을 구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덧붙여서 이 데이터 분석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의를 마친 후 채팅창에 질문을 선별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석하시고 이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별도로 추첨해 경품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순서는 이 책의 공동 저자이자 세스 분석 챔피언십 은상 수상, 그리고 롯데 멤버스 빅데이터 컴페티션 은상 수상 등 이 데이터 분야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신 세스의 한노아 책임님께서 이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노아 책임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코리아의 한노아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 5가지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에서도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전환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때 왜 하필이면 소다라는 이 툴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무서운 발전 속도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꽤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속도가 매우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챗 GPT를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챗 GPT를 사용하고 여기서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일상 속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범용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인공지능에게 어제 먹다 남은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찾아서 배달 주문을 넣어줘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인공지능은 아마도 내 식은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먹다 남은 떡볶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은 식은 떡볶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인공지능은 문맥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달 주문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스스로 앱을 선택해서 주문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자연어로 질문을 해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맥락에 맞춰 채워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발전할 경우에는 우리는 더 이상 각종 앱들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앱들을 무슨 앱을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우리는 기계와 소통을 했다고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범용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통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더 이상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닌 내추럴 랭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도구에서 분석으로 패러다임은 과연 분석 쪽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분석을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냐 하면은 분석은 주로 코딩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은 되게 방법들이 다양한데 데이터 핸들링부터 피처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코딩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언어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기 가진 핵심 기능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를 배운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거를 배워야 되고 또 다른 걸 배우고 나면 또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는 언어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또 산업마다 쓰는 언어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내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면접에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아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잘하세요? SQL은 써봤어요? 세스는 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 인식 속에서 파이썬을 잘 쓰면 분석을 잘하는 건가?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는 파이썬을 잘 쓰면 분석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어쩌다가 데이터 과학은 코딩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과학을 배우려면 데이터 과학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도메인 날리지고 또 하나는 코딩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냐면은 코딩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과학은 마치 코딩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냐? 코딩은 데이터 과학이고 데이터 과학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자들은 왜 제가 코딩을 해야 되죠?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저는 그냥 분석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분석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과학자들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 팀장님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데이터 과학자가 그냥 데이터를 뽑는 일부터 해가지고 간단한 수치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델을 2달 만에 만들라니요. 너무 가혹합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왜 애들은 분석을 못하지? 왜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저희는 더 이상 코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고 머신러닝을 하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에 도래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먼저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를 제가 9가지 단계로 구성해 봤는데,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려 그러면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설계를 해야 되고, 데이터를 다루고, 그다음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고, 운영에 적용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결과를 리포팅하고. 물론 이 일련의 과정들은 순차적으로 꼭 이루어지지만은 않아요. 이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역량들을 제가 세분화해 보았는데요. 도메인과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코딩 이 세 가지로 살펴보았을 때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전 도메인 날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코딩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챗 GPT로 과연 채워야 될까요? 하지만 챗 GPT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뢰성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에 얘를 활용하기에는 얘가 주는 답변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 분석 툴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이 빈 공간을 채워줘야 할 아이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분석을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 과학을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비싸면 배우기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능은 충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충분하다는 건 우리가 입문 단계에서 배워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을 꼭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그 배우기 위한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다 보면은 정작 배워야 될 걸 제대로 못 배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뢰성,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야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왜 하필 소다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다의 가장 큰 장점은 쉽다는 겁니다.
뭐가 쉽냐? 첫 번째, 이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용하기 쉽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해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된다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쉬워요. 여기서 쉽다는 건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특정 설정을 바꾸고 변경하면서 코딩을 하지 않고도 분석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프로세스 플로우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작업하는 그 일련의 순서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 외에도 이제 크게 5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접근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세스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긴 회사고 실제로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중에 약 91% 정도가 세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기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스 소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얘기할 때 처리 중요하고요. 분석 중요하고 시각화 중요하잖아요. 이 3가지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특히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고급 분석 방법론도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을 코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리고 경제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이라는 건 무료라는 점도 물론 있지만 코드 생성 UI,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트라이 해보고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누구에게 이런 툴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교화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인데 이 중에서 나는 코딩을 잘 모르고 분석을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분석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에 둘 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배우다가 정작 이제 분석을 해야 될 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고급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Fire for Learner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면은 이제 좀 더 최근에 나온 굉장히 트렌디한 방법론까지 적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사실 코딩이 아니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노코드, 로우코드 솔루션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드렸던 이 프로그램에 드렸던 그런 노력들을 도메인과 데이터 사이언스에 좀 더 할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데이터 과학의 학습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페이지를 3개로 나눴는데 페이지 1에서는 데이터 문해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 문해력이란 얘기, 데이터 리터러시란 얘기를 최근에 정말 많이 하는데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읽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숫자를 읽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 숫자 속에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세상이 온다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적 사고입니다. 분석적 사고는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는 것부터 데이터 분석, 데이터 해석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 중에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약 25% 정도 되는 구성원들이 갖췄으면 좋을 능력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 이 역량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과학자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스페셜리스트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문가 집단은 사실 전체 중에 한 1%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배워야 하나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코딩 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인데 저희 세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책이죠. 이 책의 구성은 데이터 과학을 위한 체계와 데이터 과학을 위한 도구, 가공 처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 1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실무와 연관지어서 담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다를 이용하실 때는 뭐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웹에 들어가셔서 세스 소다 혹은 ODE를 검색하신 다음에
저기 보이시는 SES On Demand for Academics를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Access Now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가입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수행해 주시면 되고, 혹시 그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자세한 이용 절차 밑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세 개의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을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용 빈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데, 뭐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질적 변수가 양적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뭐 다양한 가정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오스크 유형이 이제 저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변수고, 그리고 방문 고객 수 혹은 이용 건수가 이제 저희의 타겟, 즉 목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S On Demand for Academics에 처음 접속하시면은 이와 같은 웰컴 화면을 만나실 수 있어요. 이 화면에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님이 가입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인인 버튼이 있는데, 사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 로그인 창에서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사인인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런치 버튼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SES 스튜디오라는 솔루션으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딩 시간은 처음에 가입하고 접속하실 때는 꽤나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화면이 떴네요. 자,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SES 프로그램 창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드를 전환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 시각적 프로그래머 모드가 이제 노코드, 로우 코드를 하기 위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는 이제 탐색 창이 있습니다. 탐색 영역에는 이제 서브 파일 및 폴더, 그리고 작업 및 유틸리티, 스니펫,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브 파일 및 폴더에는 이제 각종 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이러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및 유틸리티를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작업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작업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그래프, 지도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하나만 열어볼게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이 있죠. 이런 작업들은 안에서 설정 값을 바꿔주면은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 방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스니핏은 이제 코드를 등록해 놓고 그 코드를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거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코딩 창에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일종의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면 그냥 파일만 보이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소다라고 지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 그 다음에 찾아보기를 통해서 이제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 확장하고 여기 파일원 밑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 똑같이 소다라고 지어 볼게요. 저장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시작 시 이 라이브러리 재생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내가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접속을 해도 이 라이브러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폴더를 만들어 뒀는데, 이제 외부에 있는, 사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데이터가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기서 파일 업로드, 파일 홈에서 클릭해도 되고 소다를 누르고 해도 되고,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파일 선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때 내가 이용할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찾아서 거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업로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CSV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CSV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은 사용할 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프로세스 플로우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정렬하는 기능인데,
세스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그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꿔줘야 될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여기서 출력 데이터라는 부분에 변경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정했던 소다라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이름을 뭘로 할까요? 데이터 이름은 여기 원래 이 괄호 안에 있는 이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뛰고 있는 이 형상, 이게 이제 런인데 런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결과창을 좀 보여드릴게요. 결과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상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보고 싶다 그러면 출력 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출력 데이터 탭으로 넘어가면 데이터가 어떻게 로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로 넘어와서 이제 작업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선형 모델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또 모형들이 있죠. 이런 분산 분석 가져와 볼게요. 다시 정렬 한번 해주고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가져온 데이터를 할당해 줘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다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범주용 변수에다가 키오스크 타입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런 버튼이 활성화됐죠. 이대로 실행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옵션 탭이나 출력 탭이나 정보 탭, 노드 탭들이 있는데 옵션 탭에서는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평균 비교는 어떻게 할 건지, 도표는 어떻게 출력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지원하는 분석 노드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요. 출력 탭에는 분석 결과를 이제 데이터로 출력할 때 출력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정보 탭에는 이제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노드에 대한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노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세스 스튜디오 태스크 레퍼런스 가이드 여기를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록 GLM이라는 프로시저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GLM 프로시저 클릭하면 이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어요. 자,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옆에 코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솔루션이 노코드 로우 코드인 이유가 로우 코드인 이유는 제가 지정한 옵션 그대로 코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제 이 코드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를 보면은 분산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박스 플롯이 그려지고요. 뭐 등분산 검정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즉 저희가 만약에 코딩을 직접 했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로 이 GLM이라는 프로시저를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할당할 때 이 데이터문이나 이런 구문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솔루션을 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도 바로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배워야 할 때 중요한 건 얘네들이 아니거든요. 이 코드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종속 변수와 범주 변수를 넣고 어떤 데이터로 결과를 얻어서 이 결과 수치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는 여기 있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동으로 이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과 이 내용에 좀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실습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봐도 그 코딩 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 이 책을 집필을 하신 거잖아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책을 사실 책임님 혼자 저술한 것이 아니라 이 업계 최고 전문가이신 그 황보현 상무님과 함께 이제 집필을 했는데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트렌드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보현 상무님과 그리고 책임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에서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황보현호입니다. 제 공식 직책은 하나금융지주 데이터본부장 겸 하나은행 데이터 제휴투자본부장입니다. 현재는 HKUST라고 불리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앤 어널리틱스 학과에서 겸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예전에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을 비롯한 여러 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강의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인공지능 정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산업기반분과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경기도 빅데이터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역량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책.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스 코리아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한노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고객들을 만나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적인 문제들을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쉽게는 그냥 리포트를 만드는 일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실무에 적용하고 그걸 지속 가능한 이제 뭔가 결과를 얻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이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먼저 상무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코딩 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을 좀 기획하고 저술을 하셨는데 혹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통계학습이나 기계학습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분석 능력, 사회 문제와 현상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 전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이라든지 R과 같은 프로그래밍 능력, 이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께서는 그간 프로그래밍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데이터 과학을 학습하는데 많이 답답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제 코딩을 직접 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만 보유하고 있다면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코드, 로코드라는 키워드도 이런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아예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을 잘 하기 위한 우선순위에서 코딩을 일단 뒤로 밀어놔도 된다는 거죠. 저는 대학생들과 데이터 과학 입문자들이 파이썬 문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을 보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중에 출판된 책들 중에 코딩에 기반하지 않고 데이터 과학을 소개하는 도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 입문자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주고 이분들께서 정작 중요한 부분에 시간을 하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코딩 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 책이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 쪽을 입문을 하는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하기 전에 좀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상무님께서는 이미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책뿐만이 아니라 파이썬이라든지 이 데이터 과학 쪽으로는 워낙 전문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거의 베스트셀러급 책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책 같은 경우는 그런 노하우들을 더 엑기스만 뽑아서 담은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상무님께 또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데이터 과학 쪽에 오랜 기간 종사를 하시면서 이 트렌드라든지 기업의 좀 요구사항이 변하는 거를 많이 목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최근에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로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딩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역량과 산업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 증가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개별적인 분석 방법론의 적용과 비교는 이제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서 컴퓨터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현상과 문제를 해석하고 정의하는 과정,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데이터 부서가 아니라 모든 직장 내에 부서에 있는 누구든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 즉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요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만의 고유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 분석이 보편화되면서 재무라든지 인사, 마케팅, 영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의 모든 부서에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모두 코딩을 배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보다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고요. AI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수요에 맞춘 도구들이 시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코딩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단연코 챗 GPT입니다. 챗 GPT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챗 GPT는 다른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때 사람이 써놓는 질문이 바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코딩입니다. 예전에는 코딩이라고 하면 파이썬,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로 코딩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코딩 역량은 챗 GPT에 적절한 질문을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이 되겠고요. 분석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코딩 역량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SQL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코딩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무님께서 여러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공감이 가는 포인트가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 데이터 분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역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저희 웨비나 하기 전에 기사를 썼던 내용도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이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아마 오늘 지금 데이터 이 웨비나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분들도 좀 보시고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고 하는 게 과거 그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 점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이어서 이번에는 좀 책임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의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 세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무료 아카데믹 소프트웨어 소다 아까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소다를 좀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이 로우 코드라든지 노 코드 툴로 이 소다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세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도 있고요. 그만큼 그 회사에서 만든 솔루션은 사실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제 아카데믹 버전으로 나온 이 소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기능을 담고 있으면서 즉 신뢰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툴을 저도 잘 쓰고 있는데 일단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스크탑도 있고 뭐 노트북도 2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노트북에 뭔가 디펜던시 되어 있지 않고 환경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는 게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연속성 있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걸 논문을 쓸 때도 활용했었거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어떤 시도를 할 때 되게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되게 편리하고 그리고 내가 코드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이제 그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구성한 다음에 그걸 보고 아, 이 코드는 원래 이렇게 짰었구나 이걸 생각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더 편리한 게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시작과 끝, 즉 처음에 무엇을 넣어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아까 이제 그 책임님께서 그 시연을 해주시는 화면을 쭉 봤는데 사실 저도 이제 IT 비전공자거든요. 정치외교학과 출신인데 왠지 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럴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또 하나의 강점이 이제 클라우드로 어떤 기기에서든 접속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처럼 이제 장소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게 큰 강점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소다라는 이 솔루션이 뭐 물론 무료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상무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코딩 하면은 데이터, 또 데이터 하면은 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코딩 없이도 데이터 과학을 배울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물론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딩은 인간이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 정교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파이썬이라든지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AI가 발전하면서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을 했고요. 데이터 분석가들은 코딩 없이 더 중요한 부분들을 학습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그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에게 코딩으로 질문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단지 사람의 언어로 자비스에게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자비스는 그 말을 잘 알아듣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면 과연 프로그래밍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과학은 꼭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뭘 물어봐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에 기초한 과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학문입니다. 즉, 우리가 자비스가 있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구조와 방법론을 모른다면 자비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데이터 과학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은 도구가 아니라 문제 정의, 설계, 결과 해석,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의 적용이 될 것입니다. 네, 상무님께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책임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에도 이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에 대한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한 10년 전쯤이죠. 아이언맨 영화가 나온 지가. 그때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저런 세상이 과연 올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특히 챗GPT를 필두로 해서 뭐 로우 코드라든지 노 코드 이런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이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무님께서 이 데이터의 그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아무래도 현업에 계시니까 더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실제 좀 어떤가요? 회사에서 데이터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느끼는 데이터 전문 인력들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중급과 고급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데이터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데이터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 필요한 수요보다 공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면 가격, 즉 데이터 과학을 전공한 인력들의 연봉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는 제가 많은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분들께 데이터 과학 분야에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라든지 유통, 금융, 헬스케어와 같이 각각의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데이터 과학 인력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따라서 통계학이라든지 컴퓨터 공학과 같은 유관 전공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상무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또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심각하게 한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데이터 과학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지금도 고민이 상당히 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 데이터 과학자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 대한 그 목마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전문을 갖다 보면은 정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상무님 말씀에 공감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아까 우리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도구에 대한 그 니즈, 요구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설명해 주셨던 이 소다가 좀 좋은 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소다를 좀 사용하는 분들,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다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존재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정말 많았을 것 같고, 이제 존재를 알았으니까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배울 때는 가장 쉽게는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내가 뭐 투자를 하기 싫다 그러면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보면 매뉴얼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찾아보고 탐색하는데 시간을 쏟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책을 활용하시는 걸 가장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책에 담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고, 그리고 뭐 도구를 다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설명을 따라서 따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데이터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분석 결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거의 저희가 10분 넘게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데이터 과학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께 두 분께서 조금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각각 먼저 상무님께서 좀 좋은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데이터 과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생각보다 쉽고 해볼 만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다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즉, 호기심이 필수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와 더불어서 그 데이터 과학자들은 생각보다는 지저분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기심과 인내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전공과 상관없이 도전해 볼 분야가 바로 데이터 과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희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책임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렌드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트렌드 쫓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언제 어떤 게 요즘에 핫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건 핵심은 문제 해결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데, 트렌드를 쫓다 보면은 최근에 나온 그 기법들은 굉장히 협소한 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나왔던 방법론들은 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그러니까 내가 노력 대비 효과를 생각해가지고 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론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를 뽑는 거에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뽑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 현상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어차피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수치를 통해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그 스토리를 읽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스토리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텔링 정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데이터 과학만큼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분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만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은 그 숫자 이면에 감춰져 있는 스토리를 잘 설명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20분 가량 두 분께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말씀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 가량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질문 남겨주신 거에서 몇 가지를 저희가 뽑아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셨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만큼 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열의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질문이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지금 현장에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아마 세스 직원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구체적인 답변이라든지 설명을 남겨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답변 못 드리더라도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지금부터 시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시중에 다른 노코드 솔루션과 좀 비교를 할 경우에 이 소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혹은 이제 세스의 솔루션, 이 차별화 포인트라든지 강점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저희 상무님께서 이제 이용하신 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여러 또 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상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소다가 다른 이제 노코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과거 세계 1위의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세스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노코드 솔루션들이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론에 대한 정합성이라든지 특히 디폴트 값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불안정한 측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 노코드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한 그러니까 결과값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소다를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가격 부분입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입문자들이라든지 학생들은 사실 누가 이거를 사주거나 아니면 공짜로 오픈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쓰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스가 과감하게 이 부분을 무료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했다는 부분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감동을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 입문자들은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노코드 솔루션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공이 되었건 아니면 벤더가 만들었건 간에 대부분 가격의 높고 낮음은 있지만 유상으로 제공되는 게 또 많아서 이 소다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처음에 입문하는 분들께는 아주 강하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답변만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세스 상무님이 아니라 하나은행 상무님이시거든요. 너무 세스 제품에 대해서 거의 뭐 세스 임원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자 입장입니다. 네네.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 주셨다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세스 우리 책임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이제 제가 소다를 써보면은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코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를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주고 만들어진 코드를 보고 이제 리프레시도 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이 코드를 카피해가지고 그걸로 자동화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주셨고 이번에는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책임님 연이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게 앞에서도 해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과학자로서 필요한 역량은 이 질문자분께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게 있는지 책임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로서 필요한 역량 보통은 이제 세 가지라고 하면 저분이 질문하신 기대는 아마 도메인 날리지와 그리고
하나는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래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을 좀 뒤로 미루고 보면은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냐? 저는 표현력인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도메인 날리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면 인더스트리에 대한 지식이 없고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모른다 그런 분석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뭐 통계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은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역량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데이터 과학자는 자기들만 일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결론으로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혹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답변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의 답변과도 어쩌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챗GPT 핫하죠. 이 챗GPT의 등장으로 코딩 없이 말로 요청하면 코딩 소스를 작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와 관련해서 데이터의 과학의 혹은 과학자의 역할은 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무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챗 GPT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형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이렇게 거대 언어 모형을 만들면서 상당히 다양한 언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했는데요. 그 학습한 언어의 70% 이상이 사실은 영어이고요. 그리고 그 영어 안에는 사실 파이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제일 잘하는 랭귀지가 사실은 영어와 파이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코딩 없이 말로 요청을 하더라도 파이썬 코딩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 과학자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직 챗 GPT는 사실 언어 모형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잘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대화를 던지면 이거를 대화로 답변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로 삼행시를 지어줘라고 하면 삼행시도 지어주고요, 소설도 해주고요, 코딩도 사실 랭귀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언어를 만들어주는 건 잘합니다. 하지만 숫자라든지 우리가 데이터 분석 과제를 넣었을 때 데이터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해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챗 GPT가 하지 못하고요. 앞으로도 AI가 발전하더라도 일정 시간까지는, 그 일정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그 실무를 할 때까지입니다. 대략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은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통계에 기반한 통계학습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기계학습과 같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산업 전문성은 각자의 전공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그 산업 현장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를 통해서 사실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 현장에서 5년, 10년, 20년을 겪으면서 산업 전문성을 배워야 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일단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통계학습이나 기계학습과 같은 데이터 과학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특히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데이터 분석의 문제로 정의하고 풀어낼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챗 GPT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방금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질문은 책임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이 도구에서 분석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할 때 기존 도구가 이 새로운 방법론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구를 개선해야 될지 아니면 도구를 새롭게 개발해야 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기존 도구를 개선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구를 새로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정말 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새로운 방법론이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롭게 등장한 방법론들 대부분은 뭔가 더 정교하고 정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풀 만한 문제들은 지금 있는 방법론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될 건 그건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비유까지 해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정말 저희 이제 세스 말고 하나은행의 황보현 상무님과 그리고 한노아 우리 세스 책임님 모시고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소감 한 말씀씩, 혹은 이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님 먼저. 네, 그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많은 대가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사람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결국 해야 되는 일은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책임.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전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제 도구라는 건 사실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구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장 화단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단을 갖고 와야 되는데 포크레인을 들고 와서는 안 되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삽을 쓰면 안 되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가져다 써야죠. 그러니까 좋은 도구가 있으면 활용하시면 되고요. 굳이 코딩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곡괭이와 삽으로 집을 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세스 웨비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방송을 보지 못하셨더라도 아까 말씀 주셨던 두 분이 집필하신 코딩 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 책을 통해서도 많이 또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책을 통해서 데이터 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스의 무료 프로그램인 소다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